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 투자자를 위한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올해 코로나 환경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잊지 못하겠죠. 우한 바이러스로 우리가 알기 시작한 게 이제 연초였고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한 게 2월 21일 기점으로 하면 대략 한 6개월이 정도 넘었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가 1,400을 갔다가 2,400으로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인데 남은 위기는 무엇인가? 투자자는 위기 속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오늘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위기, 정말 뭐 10년 만의 기회라는 단어를 저도 썼었고 우리가 97년, 98년에 IMF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고 네. 2008년에 리먼 위기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2018년, 19년에 심령 위기가 안 오는가 싶었는데 네. 또 느닷없는 이제 질병의 위기가 와서 사실은 근 10년 만에 위기가 왔다는 거죠. 10년 만에 오는 기회라는 표현을 전무님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무님이 쓰신 그 표현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이 자리에 다시 6개월 만에 왔네요. 좀 감격스럽고요. 그때 3월 우리가 1470이 깨지고 1437을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 작가분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네, 전화를 해서 그때 이제 1100까지 간다는 이런 공포감에 뭐 투매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1100 간다는 논리는 이제 금융위기 상황이 재현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2008년처럼. 네. 1998년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3분의 1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보험사들이 망했었고 이번에도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게 금융위기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110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이 공포감에 그때 3월 19일 날 뭐 1500이 깨지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목소리를 좀 내가 내야겠다 네. 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1987년 블랙만데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네.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제일 먼저 그 메시지를 3월 23일 날 방송을 했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나고 보면 사실은 그게 참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떨어진 국면에.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를 다 반영을 해서 지금의 이 저금리와 앞으로 풀린 돈에 의해서 발생할 인플레이션과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매출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2004년, 5년, 6년, 7년도에 물가 상승에 의한 코스트 푸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탑라인, 즉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은 주가가 별로 못 갔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가 이 낮은 금리와 이렇게 낮은 유가와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봤을 때 경제가 2007년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올 만한 느낌은 아직은 안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에 살 주식이 없어집니다. 상투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많이 몰려들지만 정작 저희가 새로운 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사려고 보면 살 주식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주가가 꺾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은 살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싼 주식이 아직 많이 있다. 예, 그래서 2,400까지 지수는 왔지만 여전히 살 주식은 많고 단지 하나 기존에 3월 달부터는 제가 뭐 레버리지들 사라. 예, 오히려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전략들이 난무했을 때 오히려 1,500, 1,600, 1,700, 1,800 이럴 때 오히려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빠르게 6개월간 진행될 거니까 오히려 레버리지를 사고 오히려 빚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6개월 동안 랠리가 왔었잖아요. 네, 왔고 이제 제자리에 거의 다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도가에 막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9월 말부터 10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는 한 템포 쉬면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외국인이 1조 6천억 팔면서 또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주잖아요. 예, 지금은 약간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네, 싶습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이제 시장에서 10년 만에 기회가 거의 사라진 것이 아니고 네. 연장선상에 있는데 기회를 좀 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할 얘기는 많은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뭐 글로벌하게 뭐 유동성의 힘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괴를 같이 하고 국내 시장의 특징 가운데 전무님이나 저나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네. 끌어올렸던 적이 사실은 없었죠. 네. 유례없는 일이고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표현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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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최근에 이제 뉴노멀 이런 말도 많이 쓰고 네. 그러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뉴노멀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달라졌잖아요.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의 이익이 폭증을 하고 있고, 네.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컨택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많이 위축이 됐고, 그런 것처럼 진화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와, 이런 엄청난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우리 개인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주식을 사고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전화 상담을 해보면 예전하고 다른 개미 분들이십니다.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오히려 우리 회사 펀드 매니저들한테 지금 찾아오시는 저는 50대, 60대, 70대, 70대 그런 주부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유튜브라는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사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지금 이 시장이 비이성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채널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신 주식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그 동학개미들이 미국 가서도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네, 직접 그렇죠. 가셔서 사신 게 아니라 국내 해외 주식을 통해서 사셨는데 그 주식만 보더라도 1위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미국의 이런 혁신을 이끄는 이런 기업들을 주식을 20조 가까이 사신 거 보면 이번에 개인들은 옛날에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그런 개인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너무 폄하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서학개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응집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개인의 특징이었는데 이제 똘똘하게 지식으로 무장한 개인들이 하나의 힘을 내는 거지요. 네. 그럼 어쨌든 10년 만의 기회는 이제 거의 사라졌느냐 이런 초반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서 꺾이기 때문에 무슨 이 인버스를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흐름의 상승에서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조정 타이밍, 살 수 있는,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그러면 이제 올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데요. 올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봤을 때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네. 제가 저희 회사 월간 운용 전략 자료를 어제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이번 주에 이제 발송을 하는데 자료 화면으로 코스피 지수 추이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런 그림에 대해서 한번 9월 잘해주신 거 저도 살짝 봤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시장이 그 2009년에서 10년, 11년까지 이어지는 그 장세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10월 말에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 그때 이제 892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그 빠지는 흐름 속에서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되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에서 통화 수합이 또 체결이 됩니다. 그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다는 말은 결국은 미국의 정부와 페드가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하게도 작동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작동을 딱 한 시점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월간 추이에 왼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시장이 지금과 비슷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2009년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달 보면 이제 그 코스피의 5개월 이평선을 한번 밑으로 살짝 깨기도 합니다. 차트에 그려져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추세를 우리가 보는 지표로는 MACD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두 번째 나오는 위에서 두 번째가 MACD 네, 오실레이터인데요. 오실레이터, 예. 이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었죠. 네. 파란색 쳐놨는데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2020년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예. 나타나는. 그래서 월봉상의 어떤 추세가 예, 형성됐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 정도까지는 이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내년 연말이면 3,000포인트 전후까지 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보면 네.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 나타나는 예, 거죠. 슬로우 예. K랑 뭐 슬로우 D랑 이게 이제 뭐 80 이상을 가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비슷하게 약간 단기 과열권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보면 2009년 하반기처럼 10월, 11월, 12월처럼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조정은 무서운 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 강세장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번에 1파 랠리가 이제 일단락되고 내년에 그 강한 또 3파 랠리를 하기 위한 뭐 개구리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움츠렸다가 예. 뛰는 예,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사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 이번에도 올라올 때 뭘 사느냐가 결국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시장 걱정은 내년 연말까지는 잊어버리고 뭘 사야 되는지만 이제 좀 고민을 하자 해서 지난 다른 뭐 경제방송에서 제가 5월 달에 2009년, 10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은 가장 많이 박살났었던 금융주가 많이 올랐던 게 아니고요. 2009년 그 실업률이 늘어나고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창궐을 했고 그 위기 속에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이 가장 빠른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기업이 이번에는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자였고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저희 회사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이번에는 테슬라고 그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는 우리가 수혜를 받는 기업은 뭔지 예, 그 중에 이제 빅7 중에 2차 전지, SDI, LG화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단에 이제 또 다른 작은 부품 회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70주였고 이번에 빅7이었는데 그죠? 그 70주가 2010년 11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차화정으로 더 압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압축이 되면 이 탈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탈락한 기업들은 70주에서 차화정으로 넘어가면서 탈락한 기업들은 실적은 나오지 않고 성장 스토리만 있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 그 빅7에서 내년 연말까지 가는 주도주로 아마 계속 이어갈 거고요. 단지 성장 스토리만 난무했고 실적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기업은 저는 탈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쉬어가는 타이밍에 포지션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계속 이번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7, 8, 9월에 실적이 10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 실적이 발표되는 걸 10월, 11월 달에 확인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이어질 그 압축된 차화정은 또 무엇인지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마음이 이제는 좀 조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을 할 때 그 왜 투자해서 실패를 하냐면요. 이번에 이제 박살날 때 시장이 박살나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산불이 나거나 어떤 천적을 만나면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는 이 동물적 본능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도망을 가야 된다라는 잘못된 동물적 본능이 그게 발휘가 하게 되고요. 그 투자 심리하는 분들 보면 그 회로가 씌워져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100년, 200년, 300년이 가도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우리한테는 항상 투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투자를 실패하는 동물적 본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내가 이 무리를 이탈했을 때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과 동물이잖아요. 원숭이과 동물들은 모여 살잖아요.
누떼든 얼룩말이든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무리를 이탈하게 되면 하이에나나 사자들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있고요. 생존 본능이죠. 예, 그 과거에. 생존 예. 본능 때문에 과열권에서도 그 무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라 하는 게 지금은 그 부동산에서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예,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패닉 바잉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거죠. 패닉 예. 바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패닉 바잉보다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우리 주식을 보면 이번에 10월, 11월 달에 어떤 단계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봤을 때 살 주식이 올해만큼 번 만큼 내년에도 벌 주식은 여전히 많다.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에 메인 그 차트는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더 짧게 보는 분들은 뭐 30분봉, 분봉 보면서 매수 시점을 잡는데 월봉을 가지고 큰 흐름상의 과거의 추이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월봉도 보고요. 가능하면 연봉도 좀 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을 네. 했단 말이죠. 개인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거나 외국인들 좀 사실 좀 심기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 이제 헤지펀드가 있고 그죠? 그 헤지펀드에서는 반드시 이제 매수 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용의 기법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롱숏을 우리 같이 시장에서 하는 거죠. 예. 롱숏에서 숏에 해당되는 이 공매도가 안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네. 예,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롱텀하게 가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펀드 뭐 템플턴 펀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펀드들은 사실 공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그렇군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시행을 하든 안 하든 지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 헤지펀드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헤지펀드 규모가 거의 30조가 넘거든요. 네. 그 30조가 넘는 헤지펀드들이 매수와 매도를 잡는데 그 NAV라고 하는 순자산보다도 더 큰 금액의 매수와 매도를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발생하고 가매도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 헤지펀드들이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급성장하는 가운데 보면 옛날에는 보면 섹터가 다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화장품이 될 때는 화장품이 같이 움직이고 이런 원자재가 움직일 때는 원자재 관련된 뭐 단조가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잖아요. 되는 놈 되고 같은 섹터에서 안 되는 놈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와 이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 스퀘어를 만드는 중립 포지션을 만드는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이런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이 같은 섹터 내에서의 기업 간의 그런 차별화가 좀 심해집니다. 심해지면 좀 안 좋은 주식을 갖고 2등, 3등, 4등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지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할 뿐이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에는 작전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수급으로 막.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작전하는 주식들은 보면 저 밑에 이제 동전주 중에서는 좀 있긴 한데 웬만한 주식에는 이제 작전주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쳐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매도 세력이 나타나서 매도를 막 때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주식이 또 폭락했을 때 그 공매도를 갖고 있던 그 기업의 주식을 또 환매를 걸기도 하고 뭐 그런 순기능도 있기는 있어서 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투기적 참가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재무제표 그 재무분석 책에 보면 이 투기적 거래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 그런 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공매도가 좋다 나쁘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뭐 더 빨리 3천을 가고 이런 영향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우려했던 부분이어서요. 뭐 외국인들이 느닷없이 1조 6천억을 하루에 팔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심기가 불편하셔서 파시나 그런 예. 생각도 그날 그건 아니라고 장중에 봅니다. 조금 네. 했었거든요. 예. 그날이 또 월말이어서 월말 물량이었나? 근데 지나고 나니까 뭐 MSCI도 좀 리밸런싱 있었다고 물량 했고 그랬는데요. 하고, 네. 그 부분은 대세를 거스릴 정도의 그런 구조적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제일 듣고 싶은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옛날에 이제 7개 잘 나가는 섹터 7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도 차화쟁으로 압축됐듯이 지금도 성장주, 혁신주 가운데서 또 압축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어디가 제일 성장 섹터가 되고 사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으면서 스토리를 실적으로 만들면서 커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이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이제 저희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초 미 대선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밑에서 좀 사모으는 전략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 그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 2009년, 10년, 11년도에 그냥 일어났었던 그 차정 장세가 왜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으면 또 대응을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의 측면에서는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전 2008년 초에 147불 갔던 유가가 40불이 깨지거든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40불이 깨졌는데 이 40불이 깨졌던 그 유가가 2010년, 11년 초까지 다시 110불을 가게 됩니다. 그 금리를 낮춰주고 유동성을 푸니까 원자재 가격으로 그 유동성의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코스트 푸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차화정의 정은 정유잖아요. 네, 네. 예, 이 정유가 올라가는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유사들은 아람코가 됐던 저 사우디에서 사오던 두바이에서 사오던 아니면 미국 WTI를 사오던 3개월, 6개월 전에 유가를 계약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유조선에 실어서 갖고 네. 오는 사이에 유가가 이번에 네. 떨어지면 엄청난 적자가 났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올라가면 매입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흑자가 나나 그런 단순한 원리로 유가가 110불 가는 사이에 계속 큰 이익이 나게 되죠. 그 큰 이익이 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정유사들의 이익에 불을 지폈던 게 바로 2011년 3월 달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네, 네. 일본의 정유사들이 다 전부 다 셧다운을 하게 됩니다. 공급 차질이 생겼군요. 예, 거기서 네.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막대한 또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상황이 재현이 되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제 이제 철강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났더니 최근 철광석 가격이 5년 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네. 보고 보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철광석 가격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 가격이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막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약간 세미 차화정 장세가 내년에는 펼쳐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게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1년 상반기까지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 회사 롯데케미칼, LG화학도 있지만 네. 그 밑으로 뭐 금은석유나 뭐 대한유화 쭉쭉쭉 저 밑에는 이제 송원산업 같은 첨가제 넣는 회사까지 한번 쭉 보시고 과연 그때 2009년, 10년, 11년도에 이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이제 힌트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역시도 이번에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희가 컨빅션을 가지면 그런 주식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사모으고 싶은 종목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네,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실적을 보시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고요. 과거의 경험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끝도 없고요.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면서 생존 전략, 투자 전략을 짤 것인지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